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전기시설, 2번 통신시설, 3번 상하수도, 4번 어린이 놀이터, 5번 지역 난방시설. 정답은 4번인데요. 주택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은 16호에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해서 4번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복리에 관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로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법령 규정을 아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제4항에 보면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변경일 경우는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은 경미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 오답.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복리시설도 설치하라는 게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은 제5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분할하여 공급할 때는 최소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은 제3항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가 605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해서 문제 3번 정답.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1조 제1항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은 확보해야 되고,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일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정답. 5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알려야지 입주자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리와 상식에 맞다. 제4항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자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해서 문제 5번 정답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주택법령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13조 규정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보면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개층 이상인 경우는 상계층, 15개층 이상이라면은 뭐 20층도 상계층, 30층도 상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5층 이상이 되는 것하고 15층 이하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나겠죠.
2호에 보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 그래서 14층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2계층이다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이 문제는 주택건설에 따른 법령 규정에 대한 그 이해 문제인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옳은 정답인데요. 지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제3항에 보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해서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최근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번 정답.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이하이다. 이 문제는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됐는데요. 제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를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 오답. 3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맞지 않죠.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당연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3번 시공할 수 없다 오답. 4번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먼저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수명이 긴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제8호에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수수료에서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41조에 보면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문제가 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은 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것만 취소해야 하고, 2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오답이 되고, 전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방문 제도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전방문 제도로 하겠습니다. 1번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법리와 상식에 맞는 말이죠. 사전 방문 관련해 가지고 제2항의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번 정답. 2번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 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2항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방문 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도 사전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답. 그래서 전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입주자 저축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지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의인이 요구하는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제7항에 보면은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지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할 때는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오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지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관련 최고 정책 책임자잖아요. 정책 책임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알아야지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옳은 정답입니다. 2번 정답. 3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 법령 그대로죠.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법령을 개정할 때 예산 관련 법령 등은 반드시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체계상 법령 개정, 제정할 때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다. 4번 정답. 5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법령 그대로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답이고 전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이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법률 규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1조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 주택공급, 60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65조 입주자 자격 제한. 그런데 니은번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분양가격 산정은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 가격 결정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빠진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